옛날 옛적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마을 이기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율곡이이의 이론을 바탕으로 삶을 영위하는 독특한 곳이었지요. 이기촌에서는 매년 이와 기의 축제가 열렸고 사람들은 이를 통해 삶의 지혜를 공유하며 큰 기쁨을 누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기촌에 한 젊은 학자가 방문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이와 기의 개념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는지 매우 궁금해하며 축제에 참가하고자 했습니다. 축제의 첫날 마을 사람들은 학자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에게 축제의 중심, 무대에 자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축제는 이의 날과 기, 날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인 이의 날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흰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흰색은 순수한 일을 상징했지요. 그날 주민들은 자신들의 이론적 아이디어, 꿈, 그리고 인생 목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일을 정의하고 그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토론하며 기쁜 교감을 나눴습니다. 젊은 학자도 주민들의 식견에 감동하여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고자 했던 이론적 목표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이상과 현실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이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상과 목표를 의미하며 오직 자신의 행위와 선택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둘째 날이 밝자 온 마을은 색색의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는 다채로운 기의 에너지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날은 각자의 기를 모아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날이었고 모든 주민들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기를 분출했습니다. 마을 중앙에서는 거대한 도자기를 빚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학생, 장인,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가 참여하여 큰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전날 이의 날에 논의했던 목표와 이상을 실제 물질로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마을의 장인은 학자를 도와 그가 상상한 형태를 반영한 부분을 도와주었습니다. 기는 그가 상상력을 통해 말해준 것들을 현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 마을 주민들은 학자와 함께 만들어낸 도자기를 강가에 두고 새로운 한 해를 기원했습니다. 이 도자기는 그들의 이와 기가 조화를 이루어 빚어낸 결과물이었고 이는 학자에게 아주 큰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이 기론을 단순히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서의 경험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고 그는 이 이론을 보다 많은 곳에 전파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와 기의 상호작용은 사람들에게 평온과 질서 있는 삶의 지혜를 전달했습니다. 이기촌 사람들은 이를 통해 각자 이 삶을 조화롭게 만들었고 그 전통과 지혜는 세대를 거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학자는 이기촌에서 얻은 깨달음으로 더욱 완성된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작은 마을의 마법과 과학의 경계선에서 오랜 세월 동안 연구에 몰두해온 물리학자 파블로 박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새로운 이론을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론의 주된 내용은 바로 이마누엘 칸트의 선험적 인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파블로 박사의 목적은 마을 사람들에게 선험적 인식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 세상을 더 깊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는 마을의 넓은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다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드디어 박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주요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직접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 또 다른 하나는 선험적 인식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용어가 낯설지도 모르겠으나 내가 오늘 이야기할 재미있는 사례들을 통해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자신의 방에 앉아 창밖으로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늘을 보고 아무런 경험도 없이 저 별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뭔가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별들을 보면서 마치 제가 그 안에 늘 존재했던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 인생의 첫 선험적 인식과의 만남이었죠. 이어서 그는 마을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만한 다른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파블로 박사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도 전에 어떤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아기가 처음 울 때를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여전히 말을 할 줄도 모르고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배고픔을 느끼고 불편함을 표출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선험적 지식이죠. 마을 사람들은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블로 박사는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때 모두가 각자만의 사전 지식이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험을 초월한 선험적 인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인식이 없었다면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수많은 경험들을 연결하고 이해하는 대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파블로 박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또 하나의 경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마을 광장에서 천체 망원경을 통해 하늘의 별과 행성을 관찰하게 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시각적 경험을 선사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천원적인 하늘에 대한 인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직접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별을 보며 시간과 공간이란 개념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단지 별을 보고 예쁘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 그들의 존재와 우주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더 풍부하게 해석하고 주변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내면에 이미 잠재되어 있던 선험적 인식을 발견하고 확장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파블로 박사가 전한 이러한 깨달음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오랫동안 기억되었으며 그들은 경험이란 단순히 움직임 또는 변화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인식을 기반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아름다운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도토리 마을에는 도토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도토리들은 각자 자기만의 특별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한 도토리, 아직 자신의 목적을 찾아가는 중인 아리스토라는 작은 도토리가 있었습니다. 아리스토는 어느 날 마을 회의에서 대담하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 있나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모든 도토리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토리 마을의 장로인 울드 나무향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참나무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자연은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했지. 그게 우리의 목적이야. 아리스토는 이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참나무가 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야? 그거면 충분해?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도토리, 베테랑 말썽꾸러기 도티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리스토, 넌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난 그냥 이곳에서 다른 도토리들과 놀고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사는 게 좋아. 그러나 아리스토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참나무가 되는 것 외에도 대체 무엇이 더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는 다른 도토리들과 조금 다른 길을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아리스토는 날아가듯 바람을 타고 다른 동물과의 우정을 쌓았습니다. 숲속의 다람쥐, 고슴도치, 심지어 나비들과도 교류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들과의 대화에서 아리스토는 다양한 삶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다람쥐는 겨울잠 준비가 인생의 큰 목표였고, 나비는 아름다운 날갯짓으로 세상을 물들이기를 소망했습니다. 고슴도치는 단단한 가시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를 원했고요. 이 경험을 통해 아리스토는 깨달았습니다. 목적이란 단순히 하나의 형태가 되는 것뿐 아니라 삶의 여정과 그 과정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는 도티에게 말했습니다. 도티, 우리가 참나무가 되는 것뿐 아니라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그게 우리의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도토리 마을은 아리스토의 모험담을 듣고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토리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목표와 삶의 목적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결국 자신만의 특별한 목적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중에 참나무가 되었을 때 뿌리 깊은 우정을 가진 참나무 숲을 만들게 했죠. 그리하여 도토리 마을은 아리스토의 철학을 기리며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참나무들이 공존하는 숲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도토리 마을에 전해준 가치였지요. 모든 존재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 또한 각자에게 고유한 의미와 행복을 부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참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여정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도토리가 되고 싶나요?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작은 마을에 공리주의의 대가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을 깊이 이해한 철학자 조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사상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매주 마을 광장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어느 날 조지는 공리주의를 설명하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마을에 한 명의 빵 굽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테오도르. 테오도르는 매일 아침 신선한 빵을 구워 마을 사람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어느 날 테오도르의 가게에 특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테오도르의 가게에 들어온 것은 마을에서도 가장 부유한 부자 윌리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을 위한 거대한 빵을 주문하며 황금으로 만든 접시에 담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윌리엄은 빵값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었고 테오도르의 가게는 그 큰 주문을 처리할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오도르는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밀가루로 그렇게 큰 빵을 만들면 그것은 보통 크기 빵을 구워 마을 사람들에게 파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사람들에게 빵을 팔 수 없게 되어 행복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테오도르는 공리주의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윌리엄의 주문을 거절하고 대신 그가 가진 재료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작은 빵을 여러 개 구웠습니다. 조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리주의는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을 가장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테오도르는 윌리엄의 주문을 받아들이면 일부의 행복이 증가할 수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감소시킬 수 있었죠. 그는 자신의 선택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행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리주의를 실천할 때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조지는 이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의 즐거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질 또한 중요합니다. 테오도르는 모두에게 질 좋은 빵을 제공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그런 선택이 바로 공리주의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테오도르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빵을 먹을 때마다 공리주의의 참뜻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조지의 연설 덕분에 공리주의는 단순한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도 조지는 매주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공리주의 개념을 재미있고 쉽게 전달하며 마을 사람들의 윤리적인 삶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